표고버섯 이것과 같이 드시면 콩팥이 녹아내립니다. 산속의 고기라 불리며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표고버섯, 아마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귀한 버섯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만 드시면 표고버섯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청소부예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대표 식품으로 표고버섯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레티난이라는 항암 성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와 싸우게 만드는 성분인데요. 실제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57%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 음식 중에 표고버섯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렌티난 때문입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온몸 구석구석 피가 잘 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으면 손질한 표고버섯을 넣고 2분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한번 데쳐주는 것만으로도 퓨린 함량이 30%에서 60%까지 줄어듭니다. 퓨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게 쌓이면 통풍이 오거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데친 물은 아깝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버섯을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퓨린은 빠지고 버섯살은 오히려 탱탱해져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버섯을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들깨탕입니다. 물 800ml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5분 뒤에 이 데쳐둔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거기서 5분을 더 끓인 다음 불을 약하게 줄이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들깨가루는 꼭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들깨의 좋은 기름 성분이 산패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이 들깨탕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잘못 드시면 제가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딱 3가지 있는데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술과 내장 요리예요. 곱창이나 대창 같은 내장은 그 자체로 퓨린 덩어리인데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해지면 요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드시면 신장이 요산을 내보내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등산 다녀와서 막걸리 한 잔에 곱창 전골, 거기에 건강 챙긴다고 표고버섯 추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딱 최악입니다. 통풍 발작이 오거나 신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절대 피해주세요. 둘째는 짭짤하게 조린 장조림입니다. 표고버섯 장조림이 밥 반찬으로 정말 맛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버섯이 간장물을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을 신장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데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압의 물을 밀어 넣는 것과 같아요. 드시더라도 국물은 절대 밥에 비비지 마시고 버섯만 건져 드세요. 자, 셋째,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산에서 갓 따온 싱싱한 표고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곰팡이의 일종인 균류거든요. 생으로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온몸에 줄무늬 발진이 생기는 표고버섯 피부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해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표고버섯과 찰떡궁합의 음식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들깨 말고도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죠?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좋은데 기름기가 걱정되시잖아요. 이때 표고버섯을 같이 드시면 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기름기는 빼는 거죠. 자, 다만 삼겹살처럼 불에 직접 굽지 마시고 물에 삶은 수육이나 찜으로 드셔야 됩니다. 찜기에 표고버섯을 깔고 그 위에 기름기 적은 앞다리살을 올려 써보세요. 고기 육즙이 버섯에 스며들면서 맛도 정말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이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몸속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표고버섯이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에 미역이 장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표고버섯 미역국 한 그릇이면 혈관과 장을 동시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50세 이후에 여성분들이 특히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확 줄어드니까 요산 배출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 통풍 환자의 80%에서 90%가 50세 이후에 발생해요. 그럴 때일수록 표고버섯을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서 몸을 지켜야겠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쳐서 퓨린을 빼고 들깨나 미역처럼 궁합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도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데치기를 2번이 아니라 3번, 4번 해주시면 칼륨까지 싹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 아프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버섯의 식이섬유가 빈속에 들어가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에리타데닌, 암 예방해주는 렌티난까지 정말 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데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보실 때 표고버섯 한 봉지 한번 담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데쳐서 드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신장이라는 기관은요,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주범이 되는 음식들을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례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이런 고지방 식품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고지방 식품이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려요.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신장암의 20% 정도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만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암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지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보시면 고지방에 고나트륨, 거기다 인산 첨가물까지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셈이죠. 이게 10위지만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9위는 멸치, 마른 오징어, 황태,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건조 해산물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요? 황태해장국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황태 자체의 단백질 성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오징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려서 마른 오징어가 되면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나트륨이 농축되고 인이 농축되고 칼륨이 농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두세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봉지 안에 신장의 적 세 가지가 동시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멸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시려고 멸치 자주 드시잖아요. 칼슘은 맞아요. 멸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 나트륨도 같이 고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국물 내려고 넣는 멸치 한 줌, 아침에 드시는 자반 고등어 한 토막,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를 3번씩 얻어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멸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국물을 내시고 마른 오징어는 자주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리입니다. 이번 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과일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심해지면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면 과일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과나 배로 바꿔보세요. 바나나 한 개 대신 사과 반 개,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토마토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치리도 파리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치즈, 우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건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인,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걸러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나 우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은 두부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동양의 치즈라고 불릴 만큼 칼슘은 유제품 못지않게 풍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함량은 훨씬 낮거든요. 우유 한 잔을 두부 한 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 함량이 낮은 마카다미아나 잣으로 바꿔보시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유기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긴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달리 분해될 때 질소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산이라고 해요.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48g이 기준인 거죠. 프로틴 쉐이크 한 잔에 단백질이 20에서 30g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고기까지 드시면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자연식품은 보충제보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새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음식을 꼭 많이 챙겨 드셔야 하겠다, 고기를 빠뜨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2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꼭 해주세요. 몸을 움직이면 단백질 대사가 훨씬 원활해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자, 5위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도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 콜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5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콜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첨가해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30에서 40%만 흡수하도록 조절이 돼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무려 90%가 흡수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건 신장에 훨씬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탕 없는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지 않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하루 2잔 이상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건드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신장을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탄산음료가 당기실 때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실 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은 없으면서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4위입니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설탕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안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 문제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ATP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날카로운 결정체가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설탕만으로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올라왔어요. 투석 환자 2명 중 1명이 당뇨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달콤하게 당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 음식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려 하시기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요리하실 때 설탕 대신 사과즙 내서 넣어보시는 것. 단맛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 설탕으로 맛을 내던 자리에서 소금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금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끌어올려줘서 설탕 없어도 음식에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이에요. 술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술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걸러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수까지 겹치면 혈액이 더 진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더 높아지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에서 나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직접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맥주 드시는 분들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신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눌린 쪽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소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이 독소를 신장이 한꺼번에 다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급성 신부전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술 한 잔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한 잔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위입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어묵, 육포. 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2위나 돼요? 네, 2위입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딱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 그리고 질산염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인데요. 스팸 한 캔에 나트륨이 무려 4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고량이 2000mg인데요. 스팸 한 캔만으로 그 2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산염 첨가물인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식감을 살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넣거든요. 이 인공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90%라고 말씀드렸죠.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염이에요. 가공육의 색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듭니다. 스팸, 어묵, 소세지, 반찬으로 술안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시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매일 공격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공육 대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어묵 대신 직접 만든 생선전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1~2번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상당 부분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은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1위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발효 영양식품들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자반생선,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 된장이 왜요? 된장은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된장 자체의 발효 성분은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평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권고량으로 정해놓은 게 2000mg인데 그것의 무려 1.6배를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신장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체내에 소금과 물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쌓이느냐예요. 젓갈 한 스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이 넘어버려요. 거기다 김치에, 국에, 반찬에 한 끼만 드셔도 이미 하루 기준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남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다시마 멸치 육수 대신에 무나 양파 육수를 써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은 충분히 나면서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7위는 뭐였을까요? 상단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음식들을 당장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10년 뒤에 내 신장을 지켜줍니다.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기간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마시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 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팩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양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파를 그냥 드시면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의 겨우 5에서 10%만 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금덩이를 손에 쥐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부엌 천장에 있는 식초 딱 한 숟갈만 더해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냥 먹으면 손해일까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당까지 잡아주는 귀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퀘르세틴이 양파의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튼튼한 금고 안에 보물을 넣어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씹어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 전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주거든요. 이 금고문이 열리면서 퀘르세틴이 쏟아져 나오고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이 성분을 위산에서도 보호해줘서 장까지 무사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양파라도 식초와 함께 드시느냐 안 드시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혈관이 소리 없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끈적한 기름때가 달라붙어 있어서 피가 시원하게 돌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행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온몸이 무겁고 손마디가 뻣뻣해서 주먹 하나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혹시 요즘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면 5년 뒤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와 같아서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노폐물만 쌓여서 몸을 더 망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양파가 좋다는 걸 아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장만 자극하고 좋은 성분 흡수가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유황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여기서 식초에 아세트산이 함유하면 콜레스테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합니다. 방패로 막으면서 적군의 보급로까지 끊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유아프로필 성분이 있어서 높은 혈당만 골라서 낮춰줍니다. 정상 혈당을 건드리지 않고 높을 때만 작용하는 똑똑한 기능이에요. 식초의 아세트산도 탄수화물의 당분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소금 대신 식초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처음 2주 정도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양파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속이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수월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손끝, 발끝에 온기가 싹 돌기 시작하고 3개월을 넘기면 건강검진 수치에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아침이 한결 가뿐해져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밀도가 훨씬 좋았고
골반 골절 위험이 20% 이상이 낮았습니다. 식초 쪽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2009년 일본 임상시험에서 매일 식초 15에서 30ml를 마신 분들의 체중이 12주 만에 0.9에서 1.8kg나 줄었고, 식초의 구연산이 칼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4.4배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이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조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특급 레시피, 양파 식초 절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써세요. 딱 15에서 20분만 공기에 노출시켜 주시고요. 양파 속 효소가 공기와 반응하면서 유익한 성분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양파를 꾹꾹 눌러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주정 식초가 아니라 라벨에 천연 발효라고 적힌 양조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기호에 따라서 통후추 한 줌과 양배추도 양파와 동일량을 넣어 두셔도 좋고요. 이틀만 냉장 보관하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60에서 8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시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챙기는 겁니다. 껍질을 씻어서 말린 다음에 물에 넣고 15에서 20분 끓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나 미나리를 넣으시면 혈관을 뚫어주는 힘이 더 좋아지고 다시마를 넣으면 맛도 깊어집니다. 이 물에 간장과 식초를 살짝 더하시면 흡수율이 최대 120%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궁합 음식을 꼭 알아두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는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퀘르세틴이 만나서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황금궁합 1위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끌어올려서 피로 해소에 아주 좋고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이 합쳐져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된장과 양파 조합은 꼭 주목해야 하는데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생양파를 식초에 살짝 절여 된장을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약이 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하루 루틴은 이렇게 잡으세요. 아침 식사 때 양파 식초 절임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파 껍질 물을 종이컵 1컵 정도 식사 중에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식초는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양파든 식초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식초는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시면 치아 범량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파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우유예요. 꿀은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우유는 양파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곤란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등 푸른 생선, 된장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스피린이나 와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생강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자극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온기를 올려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 대신에 5분에서 7분 정도 볶거나 데쳐서 드시면 자극은 줄면서 퀘르세틴 흡수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한 망과 천연 발효 식초 한 병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찾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 개에 식초 한 숟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을 젊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두 번, 세 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